조재현 기자가 가져온 소식부터 볼 텐데 서울의 한 대학에서 숭실대죠. 네네. 이 대학에서 교수의 폭언을 들은 대학원생이 지난해 초죠. 이렇게 그렇죠. 되면 지난해 초, 2023년이니까요. 네. 지난해 초에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제 대학 측이 징계에 나섰는데 해당 교수가 이제 맞고소를 하면서 소송전이 벌어졌어요. 어떤 내용인지 뉴스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숭실대학교 장모 교수는 올해 1월 미국 가전제품 전시회 CES에 학생 30여 명을 데리고 참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 참여한 대학원생이 귀국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교수님한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자기는 이제 용서받을 수 없다. 계속 횡설수설하고. 유족은 학교 인권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조사 결과 행사 기간 내내 장 교수가 숨진 대학원생에게 인솔 업무를 떠넘겼던 게 확인됐습니다. 자신은 수시로 자리를 비우고 출국과 입국 모두 학생들과 따로 했습니다. 숨진 대학원생에게 내가 인솔을 제대로 못하니까 학생들이 안 따른다. 이거 완전 바보 아니야라며 공개적으로 여러 번 고성을 지르고 폭언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장 교수는 숨진 학생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며 약을 먹이지 않은 무책임한 부모의 잘못이라고 학생 측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런 사람 계속 놔뒀다가는 저희 딸 같은 사람 또 만들겠다. 숭실대 인권위원회는 장 교수의 업무 태만, 폭언, 2차 가해가 모두 인정된다며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그러자 장 교수의 무더기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위원회에 참여한 교수와 교직원들에게 각각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까지 했습니다. 그 사이 인권위의 중징계 의결은 최종 징계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으로 내려갔습니다. 장 교수는 취재진에게 문자를 보내 인권위 조사는 불공정했고 고인의 정신병력을 징계위가 자세히 알게 돼 경징계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은 교수에게 폭언을 듣고 난 뒤 정신적 충격으로 갑자기 환청과 망상이 생긴 게 사망의 원인이라고 반박했고 학생들도 학교에 엄정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 사건 조재현 기자가 직접 취재했죠? 네네. 어떻게 취재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경위는 좀 밝히기가 어렵지만 좀 개인적으로 제보가 들어와서요. 네. 제가 2, 3주 이상 좀 오랫동안 꼼꼼히 취재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숨진 대학원생의 가족분들, 유족분들을 직접 만났고요. 그 CES에 직접 참가했던 다른 학생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이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알아봤는데 다만 이 뉴스 속에 등장하는 교수는 저희가 연구실에도 찾아가 보고 전화, 문자, 메일로 다양하게 연락을 시도했는데 보셨다시피 본인이 해외에 있다 이런 얘기만 전달하면서 문자로만 답을 하고 통화는 끝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학교 측이 이제 지난해 1월 CES 네. 참관 당시에 이 교수의 행적을 조사를 한 거잖아요.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 행사가 1년에 한 번 열리는 그 CES가 되게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잖아요. 온갖 신기술이 다 모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국내 대기업도 그렇고 네, 기자들도 기업들도 그렇고 많이 굉장히 가죠. 참관을 네. 많이 가는 행사예요. 네. 사실은. 예, 그래서 이 숭실대 학생들도 매년 한 번씩 이걸 가는데 참가비를 100만 원 이상 내고 굉장히 좀 경쟁률이 높은 이런 행사였다고 해요. 많이들 가고 싶어하는 가고 싶어하는. 행사였네요. 근데 다 갈 수는 없는. 근데 이 장 교수가 미국을 다녀는 일주일간 일정 동안 학생단 30여 명을 인솔하는 책임이 있는 인솔 교수였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숨진 대학원생도 학생 중에 한 명으로 참석하게 된 거예요. 이 올해 3월 박사과정, 작년 3월이죠. 작년 3월에 박사과정 입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본인의 지도교수인 장 교수가 너도 참석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해서 데려갔는데 박사과정 입학 예정인데 내 지도교수가 가자고 그러면 하면 가야죠. 뭐 그쵸. 가야죠. 가지 않을 가야죠. 수가 네. 없죠. 도리가 이게 없죠. 사실 안 가도 되는 건데 한국 사회에서 너무 가야 된다고 당연히. 한국 사회에서는 네. 거의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쉽지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본인도 참관하러 가는 줄 알았는데 출국하기 전부터 뭔가 이상한 게 학생들 때 모아놓고 오리엔테이션 하는 이런 업무 같은 거를 전부 이 대학원생에게 맡긴 거예요. 교수가 이제 오히려 본인은 나타나지 않거나 비대면으로 진행하거나 그러다가 미국으로 출국할 때조차 학생들하고 같이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미국 공항에서 갑자기 나타났다고 해요. 나중에 이게 학교 진상조사에서 밝혀졌는데 교수가 나는 시차 적응이 필요해서 좀 먼저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시차 적응이 필요해서 먼저 가서 학생들이랑 같이 안 갔다. 나는 애들하고 같이 가면 시차 적응할 수 없으니까 나는 혼자 먼저 가겠다라고 해서 학생들은 따로 이 대학원생이 다 데리고 왔고요.
심지어 나중에 귀국할 때도 본인은 개인 일정 뭐 다른 나라에 좀 가야겠다, 출장을 가야 된다 하면서 따로 가서 이 대학원생 입장에서는 학생들 수십 명을 본인도 초행길인 미국에서 일일이 인솔하는 업무가 다 자기의 업무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CES 가서도 행사장에서 교수가 하루에 4번씩 점호를 하겠다, 추석 체크하겠다라고 이제 불러놓고 본인은 정작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 놓고서 한 번씩 이제 나타날 때는 이 대학원생에게 네가 인솔을 제대로 못하니까 지금 애들이 안 따른다. 너 바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 호텔에 전 세계 이제 각국의 사람들이 오가는 그 로비에서 다들 깜짝 놀랄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하고 이런 사실이 다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뭐 대학원생에게 교수가 폭언을 했다. 이후에 숨지게 됐다. 이 정도만 많이 보도가 됐는데 그 취재를 종합해 보니까 가서 이제 CES에서의 이 교수의 업무 태만 그리고 폭언, 그 다음에 조사 과정의 2차 가해까지 모두 인정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징계가 내려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원생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생이어서 네, 학생인 거죠. 이제 참가를 했는데 30명 정도에 되는 대학 이 혈기왕성한 대학생들을 입출국부터 일주일 동안 거의 인솔을 도맡아 하다시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사전에 뭐 아무런 그런 고지도 받지 못하고 갑자기 본인도 낯선 타국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하고도 갑자기 이제 가서 연락이 안 된 겁니다. 가족들은 갑자기 왜 이렇게 문자도 안 보고 통화도 안 되고 그래서 학교까지 막 수소문을 했는데 가 있는 동안에 이제 며칠 만에 연락이 됐는데 이 대학원생이 내가 교수님께 죽을 죄를 지었다. 이게 다 내 잘못이다.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자들이 온 거예요. 아이고. 근데 안타까운 건 같이 갔던 학부생들은 잘 눈치채지 못했을 정도로 인솔 업무는 문제없이 잘 수행을 하고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교수의 폭언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혼자서만 굉장히 자책을 하면서 끙끙 앓았던 것 같고요. 한국에 딱 들어왔을 때 가족들이 이제 봤더니 헛소리를 막 하고 있고 평소에 보지 못하던 모습 때문에 너무 걱정이 돼서 곧바로 다음날 병원에 데려갑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 진료까지 또 다음날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괜찮아진 듯 했는데 결국엔 귀국 사흘 만에 가족들이 잠깐 잠든 사이에 새벽에 이렇게 사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장모 교수가 이후에 어떤 대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족들도 왜 갑자기 미국 갔다 와서 이렇게 이상하지? 라고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일단 장례식장에 당연히 올 줄 알았던 지도교수가 문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좀 한 번 와달라는 얘기까지 전달했는데 교수가 오지 않았어요. 지도교수가 왜 안 오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당시 행사를 같이 갔던 학생들이 교수가 이렇게 폭언을 했다라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전해주게 됐고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좀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상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학교에 요청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업무 태만 상황 그리고 폭언, 고성 이런 것들이 모두 인정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2차 가해가 또 발생을 한 게 이 교수가 한 말들이 그 숨진 학생은 원래 좀 심리적 문제가 있는 애다. 약을 먹으면 안 죽는데 부모가 약을 안 먹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부모가 무책임한 부모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조사에서 2차 가해를 계속을 했고요. 결국 이런 것까지 인정이 되면서 진상조사를 진행했던 숭실대 인권위원회가 중징계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교수가 이때부터는 이 중징계를 의결한 인권위원회 관계자들, 그러니까 다른 교수와 교직원들을 상대로 닥치는 대로 소송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수와 교직원들에게 한 명당 1억씩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요. 한 명당? 네, 한 명당 개인당 1억씩.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내 업무를 방해했다 하면서 경찰에 업무 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을 합니다. 근데 경찰이 혐의가 없습니다 하고 불송치 처분하니까 또 고발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도 진정을 내고 고용노동부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나를 괴롭혔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 절차를 거쳐서 그 징계 결론이 나온 건데 여기에 만약 불복한다 하면 소청심사 절차를 거치면 되거든요. 그런데 개개인의 상대로 이렇게 고소고발을 하는 거는 숭실대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고 사실 이런 거는 거의 뭐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걸어놓은 소송건이 7건인데 이걸 또 대학교 법무팀에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숭실대 법무팀이랑 지금 인권위 관계자분들은 본인들의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걸 다 일일이 맞대응하느라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업무가 마비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소송전을 벌이는 이유에 대해서 장모 교수의 입장은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듣고 싶어서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한 건데 만나진 않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문자가 온 것이 내용이 나는 불공정한 인권위 조사를 받았다. 굉장히 부당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게 그 징계가 경징계가 나왔는데 이거는 마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숨진 대학원생의 정신병력이 있는데 이걸
징계위가 알게 되면서 경징계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러면 왜 이제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이렇게 소송전을 하십니까?에 대해서는 끝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정신병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도 CS 가기 전에 이 학생은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고요. 유족들도 교수에게 폭언을 듣고 난 뒤에 갑자기 이 학생이 환청과 망상이 생겼다라고 이것 때문에 사망을 했다라고 원인을 반박했고 행사를 같이 했던 학생들도 뭐 이전 수업에 조교 등으로 참여를 했는데 한 번도 이 대학원생이 문제가 있었다고 느껴본 적이 없고 오히려 굉장히 착하고 조용한 분이었다라고 저희에게 이제 설명을 해왔습니다. 이제 SYSH님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면 부당한 업무를 시키지 말고 무리한 인수를 미루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셨고 세로이님이 학생이 억울하게 당하다 죽었는데 라면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무더기 소송을 이 교수가 내니까 그러고 나서 문제가 징계 수위가 낮아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는데요. 유족들이 최초로 사건을 접수한 게 2월 달입니다. 근데 교내 징계가 결론이 안 나고 11월까지 무려 9개월 동안 결론이 나지 않고 질질 끌려갑니다. 네. 그 사이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소송을 낸 거죠. 이 사이에서 이제 인권위가 애초에는 중징계, 뭐 파면이나 해임 등이 가능한 중징계의 결론을 내렸다가 최종 이제 징계 수준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 이제 견책으로 내려갔는데 이게 이제 숭실대는 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데 비공개라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 이게 저희가 이제 학교 관련된 문제를 취재할 때 늘 듣는 대답 중에 하나죠. 그런 거고 이제 논의 과정에서 중징계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논의고 합의제이기 때문에 이제 최종 단계 낮아졌다 이런 식의 설명인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런 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징계위가 재단 관계자들도 참여할 거고 뭐 변호사나 외부 인사들도 참여할 건데 이 관계자들한테 다 민사를 건다? 소송을 건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여기에 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교수의 주장대로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감안할 처지가 좀 있는 것 같아라고 한다면 이 실제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그냥 좀 편의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뭐 이런 식의 이제 결론이 내려진 게 아닌가 싶고 이게 교수 사회, 대학 사회라는 또 굉장히 또 폐쇄적인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이 결정을 내리는데 이 징계위조차도 좀 압박감, 이 교수의 어떤 행위가 뭐 위력 행사가 압박감으로 작용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밖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도 잠시 교수의 입장이 나왔는데 이렇게 경징계가 나온 게 인권위 조사 자체가 부당했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교내는 숭실대 내부에서 여론은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방학 중이라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진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분노의 여론이 나옵니다. 학생들이 중징계 필요하다. 우리 시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글들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원래 인권위 조사가 뭐 불공정했고 정신병력 때문에 경징계가 나왔다. 이거는 숭실대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아니다라고 이제 오히려 장 교수의 입장에 대해서 다시 재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전국 대학원생 노동조합에서 이제 성명을 내고 이거는 지도 교수의 폭언과 어떤 인솔음의 스트레스 이런 거는 산재로까지 인정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대학원생 역시 학생이지만 연구원이나 조교로서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이기도 하다. 산재까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취재가 계속되면서 그럼 교수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소송전을 하는 이런 상황을 학교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거냐, 경징계로 이제 끝나실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숭실대가 오늘 오전에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회의를 개최하겠다. 여기서 좀 결론을 다시 내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혀오신 상황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면 지금 응급처치를 부산대 권역외상센터에서 이재명 대표가 받았는데 지금 응급처치 받고 나서 헬기로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2시쯤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해서 자세한 공식 브리핑이 있다고 하니까 내용 좀 더 뉴스 속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자세한 소식 올라오면 또 속보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 이 소식도 참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소식인데 지난해 12월 27일이죠.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 받아온 배우 이선균 씨가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사실 이 소식 전해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좀 받았어요. 너무 좀 놀라운 사건이 되었는데요. 뭐 마약 의혹이 처음 알려진 게 이제 10월 한 19일 무렵이었습니다. 첫 보도부터 약간 언론의 문법에 맞지 않는 보도이긴 했거든요. 톱스타가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건데 저희도 뭐 사회부 취재를 오래 해봤지만 사실 내사 중인 사건이 알려지는 경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누군가에게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실 알 수가 그렇죠. 없는 건데. 네, 내사 중인 거는 정말 뭔가 그렇죠. 공식적으로 추사에 착수한 거라고 하면 내부적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 입장에서도 사실 정상적인 언론이 데스킹 기능이 작동하는 언론이라고 한다면 보도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안인 거죠. 근데 이게 설왕설래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톱스타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누구냐. 그래서 결국엔 다음 날 이제 이성규 씨가 본인이 마약 관련된 혐의로 이제 내사 중인 건 맞다고 인정을 했고 그러고 나서 한 70여일 만에 지금 사망을 한 건데요. 그 70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뭐 많은 분들이 다 아시지만 3차례 공개 출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사적인 대화 내용, 뭐 통화 내용 이런 것까지 다 공개가 됐고 이 과정들 속에서 이제 그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그 중간 단계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럴 때마다 뭔가 굉장히 좀 선정적인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유포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졌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제 고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에 대한 어떤 질타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식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좀 그 기간의 수사 관행, 마약 수사 관행들에 대해서 좀 점검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이제 이성균 씨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관련된 이제 수사는 종결이 됐습니다. 공소권 없으면 이제 피의자가 사망해서 기소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수사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내려지는 판결인데, 근데 이제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마지막 소환 조사가 이제 지난 그 12월 24일 날 있었는데 이때 19시간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조사입니다. 19시간. 왜냐하면 요새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인권 관련된 준칙들이 생기면서 뭐 심야 조사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규칙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굉장히 압박적으로 조사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이때 이제 이성균 씨가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랑 공갈범 사이에 어느 쪽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좀 객관적으로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직접 했습니다. 이게 네. 연예인이 기자들한테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이제 공갈범죄 피의자들의 입장을 중심으로 좀 편파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성균 씨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이제 느꼈다는 것 같고 난 거짓말 탐지기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도 좀 계속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제 고인이 경찰 수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밝힌 것처럼 또 의견서까지 제출을 했죠. 네네. 그 의견서 내용은 저희 뉴스데스크 통해서 좀 보도가 됐었는데요. 말씀하신 그 3차 조사 이틀 뒤에 그러니까 사망 전날에 이제 이성균 씨 본인이 조사받으면서 이런 걱정이 좀 든다라고 이게 조목조목 적은 의견서가 있는데 이걸 따로 제출했습니다. 여기 좀 구체적인 상황들이 담겨 있는데 일단은 그 수사관이 그 조사하는 내내 유흥업소 실장을 얘기할 때 성을 빼고 뭐 땡땡이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친숙하게 이성균 씨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흥업소 실장에게 굉장히 기운 듯한 좀 편파적으로 기운 듯한 언급을 여러 차례 했다. 그리고 또 수사관이 다른 공갈범과의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여주길래 이성균 씨가 이거는 맥락을 이렇게 하면 정확히 알 수 없다. 편집된 거다라고 항의를 했더니 수사관이 편집된 걸 안다. 그렇지만 그 실장의 진술이 훨씬 더 신빙성 있어 보인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서는 이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을 하면서 이제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냈던 이제 이성균 씨의 의견서인데 이때 19시간 조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경찰에서는 이제 고인의 그 이성균 씨의 뭐 공갈 피해 진술 같은 걸 충분히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밤샘 조사를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성균 씨 측에서는 그 19시간 가운데서 협박을 받아서 공갈범을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한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17시간이 뭐 16시간, 17시간은 다 이제 계속해서 마약 관련해서 이렇게 혐의를 추궁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라고 이제 했는데 너무 시간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공갈범의 진술은 굉장히 이렇게 약간 뭐 좀 경도된 듯한 얘기를 하면서 정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짧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경찰은 이제 사후에 이제 뭐 얘기를 할 때도 저희의 취재가 들어갔을 때 피해 조사 시간이 짧았다고 해서 꼭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이성균 씨가 당시 냈던 의견서 내용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잠깐만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상태에 대해서 브리핑을 잠깐 했는데 현재 환자 상태는 경정맥 손상이 의심되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이제 목 부분에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환자의 추가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 응급조치 받고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로 이송 중이라고 하니까 자세한 소식도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공갈범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선규 씨 협박해서 수천만 원 받아낸 혐의 받고 있는 20대 여성 박모 씨라고 알려져 있는데 구속이 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갈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됐는데요.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이 이제 협박을 해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처음에는 이 둘이 어떤 관계냐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에 대한 뭐 메신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기도 했는데 경찰은 일단 이 둘이 공범 관계는 아닌 걸로 보고 있어요. 각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지금 이제 이선규 씨가 사망한 이유 알려줬는데 애초부터 경찰이 모를 수가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사건의 맥락으로 이제 놓고 보면 이성균 씨가 아까 이제 조정 기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진술이 이제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에 의존해서 경찰이 수사를 전개해 왔는데 이 진술이라는 게 마약 수사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경찰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약 수사의 특성상 예를 들면 너보다 윗선을 상선을 불어라. 그러니까 윗선을 상선이라고 하는데 상선을 불거나 아니면 경찰 입장에서 더 이제 말하자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인물을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마약은 이제 유통이 이제 암암리에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과정들이 이제 되는데 사실 이 과정 속에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지금 이성균 씨 사망 이후에 드러난 내용들을 보면 보여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여성이 이제 협박이나 공갈했다는 걸 경찰이 진작에 알고 있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이제 이성균 씨를 직접 불렀을 때는 이성균 씨가 고소장도 직접 제출한 상태였는데 별로 이제 중요하게 안 보다가 이성균 씨가 사망한 이후에 이제 부랴부랴 좀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성균 씨는 애초에 자기를 협박했던 사람이 누군지도 특정하지 못했던 상태에서 이제 돈이 전달이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놓고 보면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흥업소 실장이 자기가 뭐 해킹당한 것 같다. 내가 뭐 뭔가 우리 집에 뭐가 설치된 것 같다. 이런 이제 말하자면 얘기를 통해서 이성균 씨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성균 씨가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돈을 전달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직접 이제 이 사람이 또 등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있었던 건데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아마 이성균 씨 측에서 다 제출을 했었을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이성균 씨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놓고 수사를 봤어야 되는데 지금 이성균 씨 측 변호인이나 이성균 씨의 주장은 계속적으로 이성균 씨가 마약 투약을 했는지 여부에 수사가 집중됐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경찰 수사의 실패로 짚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거를 이제 후에 공갈 수사를 계속 공갈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구속을 지금 일단은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협박을 받고 있고 협박받는 상황에 대한 수사도 면밀히 좀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이제 마약 투약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서 그 진술에 너무 의존해서 뭔가 이런 균형을 좀 잘 못 잡은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고 이제 구속된 박모 씨가 마약 투약 제보자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네, 뭐 그 부분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지난해 10월에 유흥업소 실장이 마약 투약을 한다라는 의혹을 경찰에 제보했다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거냐면 이 유흥업소 실장은 그러니까 이 구속된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된 박 씨는 사기 혐의 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 실장은 마약 전과 6범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교도소에서 알게 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후에 출소한 이후에 같은 건물 위아래층에 살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언니 동생으로 지냈다고 해요. 근데 이 둘 사이가 틀어졌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구체적으로 금전적인 이유 때문인지 감정적인 건지 이런 거는 좀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어쨌든 관계가 틀어진 이후에 이 이제 박 씨가 마약범죄 수사계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서 유흥업소 실장의 머리카락을 제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흥업소 실장이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흥업소 실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규 씨라든지 뭐 GD라든지 이런 이름들을 진술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경찰이 애초에 수사 자체가 이 이제 말하자면 협박범의 제보에서 시작이 된 거고 이 협박범이 갖고 온 증거를 통해서 유흥업소 실장을 구속을 시키고 이 유흥업소 실장을 구속시킨 거에서 끝나지 않고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 내용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인들에 대한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이런 과정으로 전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성균 씨 입장에서는 편파적이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가장 강력한 증거가 이미 인신을 구속해 놓은 자기네가 이제 피의자로 구속해 놓은 실장의 진술이었다는 점이 이미 10월 달부터 이제 이 사건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건데 근데 이제 그 중간 앞에 과정들이 지금
이성규 씨가 사망된 이후에 알려졌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좀 이 사건이 더 안타깝고 좀 비극적으로 느껴집니다. 네. 이제 박모 씨 신상이 이제 유튜브 채널 통해서 공개가 됐어요. 네. 이제 사적 제대 논란이 일고 있죠. 아, 네, 그 부분인데요. 민간인이 개인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그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유튜버가 이 여성의 신상을 공개를 했는데, 그러면서 뭐 이 여성이 누군지 뭐 이름, 나이, 사진 같은 것들이 지난달 29일에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유튜버는 이미 여러 이제 뭐 강력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이제 주목을 받은 유튜버인데요. 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든지 롤스로이스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사건의 그 피해자들의 이제 신상을 공개했던 바 있는 유튜버인데, 뭐 이런 부분들의 이 사건에서 뭐 언론의 반성도 필요하고 경찰 수사의 실패도 짚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사건들이 비극적인 결말로 가는 과정에서 유튜버들이 이렇게 뭐 사적 제재라든지 아니면 신상 공개라든지 뭐 이 내용을 증폭하는 어떤 이제 선정적인 어떤 소재들을 자신의 이제 방송 소재로 삼는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서로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제 사건이 비극적으로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많은 분들이 보면서 순간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민주적인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굉장히 좀 우리 어디서 실패했는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실패했지? 이거를 되짚어봐야 될 정도로 이 사건이 뭔가 총체적으로 좀 약간 한국 사회의 어떤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이 이제 논란에도 이 유튜버는 굉장히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녹취록을 공개한 건 공적 제재였냐, 유명인의 포토라인에 세워서 사생활 닦아발리고 앞다투어 기사 낸 것은 언론의 순기능이냐, 뭐 이렇게 이제 역으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대목들에서 뭐 저도 이제 언론에 몸담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언론의 반성도 필요하고요. 네. 당연히 이제 한데, 사실 이제 이 상황이 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뭘 반성해야 되는지를 또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드는 생각이, 그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그 녹취를 막 다 튼다든지 아니면 신상 공개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일부 지상파에서도 사실은 마약 혐의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적인 내용을 또 보도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경찰의 어떤 이런 중계하듯이 이렇게 유명인을 계속해서 뭐 연속적으로 포토라인에 세우고 이런 것에 대해 비판을 하지만, 저희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 조사 때마다 이걸 언제 출석하느냐, 몇 시에 소환하느냐라는 걸 묻는 게 또 저희 기자들이 그동안 해왔던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결국 그걸 보도한 건 저를 포함해서, 저도 실제로 이성균 씨 소환 기사도 쓰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서 정말 저희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쪽이 더하다, 뭐 이쪽이 덜하다,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정말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거를 점검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다음번에도 똑같이 서로 뭐 남 탓하다가 끝나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약 투약에 대한 그 굉장히 중요한 진술들이 결국 나오는 그 출처가 정해져 있었는데, 경찰이 수사하는 단계에서 이 마약 투약을 언제 했느냐라는 날짜도 진술이 계속 흔들려서 이거를 특정한 것도 12월 중순 들어서였거든요. 그런데 10월부터 계속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뭐 수사 상황들이 이제 언론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흘러보낸 쪽이든 이걸 또 그대로 받아쓴 쪽이든 다 같이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사건 초창기에 굉장히 베테랑 마약 수사관이랑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오래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굉장히 아슬아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수사는 절대 진술로 혐의 입증이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직접 증거, 그다음에 현장, 뭐 현행으로 어떤 일어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경찰에 이제 말하자면 협조적으로 진술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동기가 있는 사람들인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했고, 이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이름이 빨리 나왔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 현장에서 수사를 하는 사람들도 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 뭐 외신들도 일부 짚었지만, 지금 일선 경찰서들의 마약 사범들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려 있고, 수사 실적이 그래프로 보고되는 상황이 지난해 내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이 마약 수사가 말하자면 좀 불합리한 관행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끊어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런 비극적인, 이거 연예인은 이름이 공개되는 것만으로 사실 사회적으로 모든 걸 잃는 상황이고, 이성규 씨도 뭐 100억대 위자료를 앞두고 있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뭐 이런 상황들을 좀 총체적으로, 아까 조정 기자도 얘기하셨지만 좀 언론, 뭐 경찰 다 반성이 필요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좀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네. 또 생각이 들고 김현철 님이 언론과 경찰을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는데 저희도 이런 취재 관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다시 한번 좀 네. 돌아보는 자성의 목소리가 네.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돌아서 사건 속으로 한겨레 김한 기자, MBC 조재현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